소개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본론부터 쭉쭉 얘기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유튜브 채널 가끔 보시나요? 네, 가끔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밑에 댓글 보면은 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유통만 잘 되면 마치 농업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유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문제가 어떤지 한번 다루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통 분야의 사람들은 모실 수가 없어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저의 친한 지인이죠. 친한 지인. 어려운 자리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려 나왔죠. 댓글 보면 어떤 느낌 들었어요? 유통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유통은 어떻게 보면은 잘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끊어봐야 되는데 유통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인을 국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적으로 돼 있는 상태죠. 물류도 효율화로 돼 있고 그렇다면 유통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농산물로 국한되게 본다면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력 부분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그렇게 어떤 비싼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의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물류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거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성이 일반 다른 산업보다 높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유통을 뭐라 그러는 거지만 유통은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다고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통이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뭐 유통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유통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타겟이 뭔지 알아야지 유통이 문제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유통이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약간 유통의 문제를 약간 뭐 유통의 역설하게 한 거창하고 한번 통시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유통의 문제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도매시장 얘기를 많이 해요. 도매시장 얘기. 그런데 그 도매시장이 어떤 과거 한번 가락시장이 1985년에 만들어지기 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때 유통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이나 뭐 남대문이나 이런 도매시장에서 중간 도매상들이라 그랬죠. 중도매인들이 어떤 생산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지에서는 도매시장에서 벌어지는 가격을 잘 알지 못했죠. 그때는 1985년 이전이잖아요. 정보가 안 됐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되는 게 칼질이라는 게 있는 거죠. 칼질이 뭐예요? 칼질이 뭐냐면은 유통인들이 그때는 저희가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지금도 그러지만 거의 위탁 거래 방식이에요. 네. 그때는 도매법인도 있었지만 중도매인들이 생산자의 농산물을 본인 출하자죠. 어떻게 보면 생산자하고 출하자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 거고. 네. 그러면 출하자의 농산물을 본인이 그거를 판매를 위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산물을 한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떤 농산물을 20,000원에 팔아요. 근데 실제는 20,000원에 파는데 이제 20,000원에 팔았으면 수수료를 떼고 생산자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위탁 수수료죠. 그런데 20,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실제 20,000원에 팔아놓고 나 10,000원에 팔았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이익을 받는 거죠. 그게 칼질인 거예요. 그 중간 상인이 엄청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얼마 거래됐는지 모르고 네. 농민들은 중간 상인이 얘기하는 가격이 파는 가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락시장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네. 그 다음에 강력한 법을 통해서 경매제를 만든 거죠. 경매제라는 건 이 비대칭을 해소하는 거죠. 가격을 공시하는 거고. 그럼 경매제라는 건 핵심은 경매가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네요. 공개하는 게 핵심인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도매상 제도를 할 경우에는 도매상하고 중간 상인 간의 거래만 있으니까 네. 두 사람 사이 거래 가격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농민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거래니까 네. 이거를 최소한 농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경매제라는 걸 도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하나 더 들어간다면 경매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출하 대금에 대한 게 있어요. 네. 경매제의 강점은 농산물을 출하하면 지금 법에서 농안법에서는 이게 정산하게 돼 있어요. 네. 출하자들은 도매법인의 도매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돈을 안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스탁 거부제가 있어요.
출하자가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경매를 의뢰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법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죠. 아까 얘기한 정보의 비대칭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대금 정상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면은 물건을 올렸을 때 무조건 받아주고, 이런 제도가 이제 도매시장 제도의 핵심인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만약에 농민이 중간상인인데 보내고 중간상인이 와서 파는데 도매상이 안 사겠다 해버리면은 안 사는 거네요. 뭐 그렇죠. 지금도 시장 도매는 똑같은 건데요.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매시장 말고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이 도매시장 말고 다른 민간 거래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도매시장은 안 그래요. 내 물건을 팔려면은 모든 사람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농민은 영업을 할 필요는 없네요. 도매시장 덕분에. 도매시장한테 물건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농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농민이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아요. 이제 유통은 산지 유통인이 하는 거예요. 산지 벤더라 그러기도 하고 산지 유통이라 그러는데, 중간상인, 밭대기 여러 가지로 불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유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산지에서 물건을 사서 도매법인에 출하하든지 아니면 이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납품하는 시는 거죠.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럼 도매시장이 들어왔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경매제라는 게 도입된 게 어떻게 그 당시로서는 농민들인데는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유통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은 뭐 도매시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주로 지방에서도까지 서울까지 다 보내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비효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비효율이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왜 도매시장에서 지방으로 갈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물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갈 수밖에 없냐면은 뭐 지방에 대구, 대전 많죠. 네. 그것도 도매시장에 있잖아요. 서울에 2천만 명이 몰려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출하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출하자 차량의 물량을 보면은 팔레트가 완전히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물류비가 절감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농산물 단가가 너무 뭐 지금도 싸다 그러면 뭐라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산업에 있는 공산품 물가보단 싼 거거든요. 그러면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거예요. 그럼 꽉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꽉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거를 가락시장 보내고 뭐 대구, 대전 나눠서 보낸다면 한 출하지에서 다 채우지 못하면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물량을 꽉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뭐 배추면 배추, 양배추면 양배추 물량을 보내면, 다른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의 물량이 지금 하루에 8,000톤 정도 들어와요. 다른 도매시장은 뭐 2위 도매시장이 기껏해야 1,500톤에서 2,000톤의 물량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대표 품목들은 한 차를 채울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구색 품목은 한 차로 못 채워요. 무슨 얘기냐면 가락시장의 물량이 한꺼번에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도매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건을 나눠서 내려가야지 물류비가 아껴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도매법인, 지방의 도매법인이 그 물건을 사서 상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시장을 개혁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 왔다가 내려가는 이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잖아. 아까 유통이 문제라기 한 유통은 개개인들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발생적인 공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더 큰 걸 해야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아야 되는 거죠.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 명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가락시장에 있는 뭐 도매법인이라고 하죠. 경매법인. 경매법인이 5개가 있습니까, 지금? 6개가 있습니까? 농협까지 하면? 지금 가락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6개 법인이. 6개 농협까지 했어. 네. 그러면 그 6개 법인 중에 5개가 예를 들면은 뭐 건설사가 가지고 있다, 방송 뭐 비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다
5개를 다 농협이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민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농협에서 뭐라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네. 가락시장의 6개 법인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게 농협 공판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통은 어떤 이윤축으로 해서 자연발생지 공익이 발생한다 그랬고 도매시장도 그런데 농협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산자를 보호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이윤축에 대한 어떤 욕망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건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라는 건 이윤축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러다가 자연발생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도매시장에는 룰이 있어요. 도매시장 법인은 강력한 법의 적용을 받아요.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처벌 받는 규제인데 그럼 법의 테두리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도매시장의 법인 효율성은 뭐냐? 좋은 농산물을 오히려 도매시장 법인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생산자한테 좋은 산지가 갖고 좋은 농산물이 오도록 해야지만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경매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효율성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이미 농안법으로 도매시장은 굉장히 이게 도매시장 법인은 거의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 같은 규제를 받아요. 그런 곳인데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기업이 같든 민간기업이 같든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기업이 도매시장 법인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도 발생하는 게 효율성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지금 비판도 많이 하지만 조직적인 어떤 규제가 잘 돼 있고 통제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 통제를 도매시장 법인에 넣음으로 인해서 효율하게 더 효율성도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과거에 도매시장 법인도 뭐 1985년도부터 한 2000년대 그때까지는 도매시장 법인의 직원들도 지금 어떤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약간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더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도매시장 법인이 더 투명해지고 그 투명해지는 이유는 어떤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이라는 어떤 문화 때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자체도 기업 자체가 그런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비판도 많이 볼 거고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도매시장 옹호 방송이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팩트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을 예를 들면은 뭐 농업 관련 기관 단체로 바꾸면은 이게 더 좋아질 거냐 이 거래 제도가 아니면은 경매 제도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혹시 이게 그런 불만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뭐 그 기관에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경매 제도가 문제냐에 대한 얘기는 아까 통시적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경매제가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정도예요. 일본도 뭐 경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매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상장 제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은 증권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락시장에 6개 법인이 있다는 건 증권거래소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팅이라 그러는 상장 행위를 하는데 상장을 해서 그거를 옥션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가 수익 매매를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매 제도라는 얘기보다는 상장 제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경매도 좀 더 경매 얘기가 나왔으면 하지만 경매가 어떻게 보면 잉글리시 옥션이 있고 뭐 네덜란드식의 경매가 있고 지금은 서면 입찰식이거든요. 좀 더 얘기 드리면 잉글리시 옥션은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경매를 하는 거고 네덜란드식 경매는 하향식인데 상향에서 뭐 시초를 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걸어갖고 뭐 일정 시간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먼저 입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방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전자경매 도입되는 이후부터는 동시 서면에 입찰식을 해요. 뭐냐면은 경매에 딱 물건이 올라가면은 동시에 그 응찰기를 눌러요. 그러면 가장 높은 가를 가져가는 사람이 그 물건을 낙찰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른 방식이죠. 엄밀히 말하면 경매가 아니고 서면 입찰식이죠. 근데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세 가지 방식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되게 전문적인 영역인데 잉글리시 옥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고가의 미술품 하잖아요. 네. 계속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시간이 풍부하고 가락시장의 물량이 8,000톤 정도 아니라면 잉글리시 옥션은 제일 좋은 방식이죠. 어쨌든 이 경매사들은 값을 높게 받아야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그 경매사에는 도매시장 법인은 소유권을 갖지 않아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보면 상장이라고 했잖아요. 생산자 거예요. 출하자 거예요.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생산자를 위하고 출하자를 위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생산자 좋은 제도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덜란드식 하향식 경매는 더 좋죠. 왜냐면은 가격이 다 높게 정해놔요. 그러면 물건이 좋은 거면 내가 빨리 물건을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것도 가격이 생산자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서면 입찰식은 속도는 빠르지만 동시에 비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 똑같은 방식이에요. 진짜 물건이 좋으면은 높은 가를 해서 사야 되지만은 뭐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지만 좀 더 개선해야 될 거는 동시에 이제 똑같은 가격이 동시에 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진 못하고 아마 뭐 제가 알기로 10분, 1000분, 100분의 1초가 먼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한 번 더 하면 올라갈 텐데 그죠? 그렇죠. 10원이라도 올라갈 수도 텐데. 있겠죠. 그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시간의 문제. 근데 이거는 가락시장이나 이게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좀 어려운 건 있죠. 경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상장 제도죠. 그러면 정가 수임매매는 좀 다른 거죠. 물건의 이제 출하자가 어떻게 보면 상장한 농산물을 경매사가 협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가 수입 매매하고 예를 들면은 경매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강서 시장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시장 도매상 방식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상장 거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 다른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매제다 이런 게 아니고 상장 거래 제도, 상장 제도냐, 상장 거래 제도. 비상장 제도냐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상장 제도는 도매시장 법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과거에 우리가 아까 85년 이전에 있던 85년에 그때도 경매제는 있었지만 그 제도 때문에 경매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과거 제도로. 근데 그건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도매시장 법인이 없잖아요. 없죠. 그는 바로 그 뭡니까 도매상이 바로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직접 산지를 발굴해가지고 중도면을 발굴하죠, 그죠? 네. 발굴해가지고 직접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 거래처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도 느낀 건데 이게 마치 저수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물건이 들어올 때 꾸준하게 들어오게 만들고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 도매상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경매제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이거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농민 입장에 봤을 때는 비싸게 받은 농민은 좋아하겠지만은 갑자기 어제보다 내가 똑같은데 이게 뭐야? 어제 내 밭에 있는 걸 똑같이 갔는데 어제는 10,000원 받았는데 오늘은 5,000원 받았어. 왜 2배가 차이가 나지? 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경매제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크게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럽식 그런 도매상 제도를 하자. 이걸 바꿔 나가자 이런 논의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생산자나 출하자의 선호에 따라 바뀌어질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과거 1985년도 얘기 정보의 비대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도매상 제도로 이제 아까 상장 거래 제도 말고 상장 거래 제도 왔다가 이제 도매상 제도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매상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거는 생산자나 출하자의 정보와 유통인의 정보가 거의 일치할 경우 대등하거나 힘의 파워가 일치할 경우에 도매상 제도는 돌아가는 게 맞죠. 경매 제도라는 건 출하자나 그 도매하시는 분들 중도매인들의 정보의 비대칭이랑 힘의 파워가 어떻게 보면은 팽팽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매상 제도에서는 보면은 잘 보시면 유럽의 생산자나 출하자가 얼마나 규모화 돼 있습니까? 거대하죠. 오히려 출하자가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출하자가 오히려
힘이 저는 세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매상지 하는 게 맞죠. 이제는 거꾸로 출하자가 이제 고를 수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은 채널 하나에 고르는 그렇죠. 거고. 도매상인데 보낼 수도 있고 여기는 굉장히 큰 뭐 아스다 같은 이런 슈퍼마켓 체인도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하자도 크고 하니까 협상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게 경매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농가 구조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정부가 시장 개선하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데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봤지만 별로 개선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의 문제가 아닌가. 생산자가 너무 소규모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힘과 정보의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이거를 시장에서 농민들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85년까지 머물렀고 2000년도까지는 갔잖아요. 좀 더 이제 유통의 흐름을 얘기하고 얘기를 곧바로 드릴게요. 잊어먹지 않고요. 도매시장이 이제 유통의 핵심이 때가 1985년도부터 해갖고 2000년도까지는 이제 가락시장이 유통의 핵심이었죠. 거의. 근데 2000년도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대형마트가 등장하죠. 대형마트가 등장해서 이제 대형마트의 성장기예요. 거의 20년도까지가 대형마트의 성장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변곡적이 다시 나오죠. 이제는 이커머스의 성장기가 들어오죠. 코비드 그때 시절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커머스가 주도하는 시대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 마켓,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것들인가요? 네. 네. 뭐 그렇지만 쿠팡이 뭐 원톱이고 마켓컬리 오아시스를 약간 니치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고. 쿠팡이 워낙 원톱이죠. 워낙 원톱이죠. 뭐 아시잖아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합친 실적이 쿠팡보다 안 된다는 거는 아시는 얘기고. 신선농산물. 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얘기고. 다음 얘기고. 그 전 단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대형마트 시대로 가요. 그러면은 도매시장의 주요 고객은 다른 동남아시아하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재래시장이 도매 시장의 주요 고객이 재래시장상인데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식재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도매시장의 어떤 고객인데 이마트가 등장하면서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뭐가 제일 많이 없어졌을까요?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이 다 없었죠. 재래시장이 없어지니까 도매시장에서 재래시장의 물건을 사는 게 없어졌죠. 맞아요. 그러면 대형마트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시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들은 이제 산지에서 농산물의 구매를 시작을 해요. 그게 MD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 좀 빠르게 얘기하자면. 그럼 어떻게 했냐? 가락시장에는 중도매인들을 심지어 상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락시장의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벤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그냥 그분들은 아마 원래는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었잖아요. 중도매인들은. 좀 더 아까 얘기가 빠진 건데 중도매인들이 우리가 강력하게 1985년 이후부터 강제 상장, 뭐 경매제도, 상장 거래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농산물을 도매시장 법인에서 경매 또는 정가 수익 이런 거에 사지 않고 직접 사면은 뭐 물론 상장 예외나 비상장 거래 제도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불법이에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도매인들은 법적으로 도매시장 법인한테만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외적으로 상장 예외 거래 제도로 직접 살 수 있지만 그런데 기존의 거상들은 산지에 네트워크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가락시장이 1985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런 거상들은 어느 정도 그 거래를 끊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마트가 딱 등장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거래 제도를 활용해서 뭐 이마트나 이런 데 할 수 있고 산지 벤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매인은 가락시장에 중도매 법인이 또 있고 그다음 다른 이제 유통 법인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실명을 걸어갈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뭐 예를 들면은 뭐 벤더들이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2천억까지 해요 지금은. 한 대가. 근데 더 왜 세졌냐? 이 사람들이 이제 쿠팡의 벤더가 돼버렸어요. 한 달에 2천억 한다. 1년에 2천억. 1년에 2천억. 아니 또 2천억 어마어마해. 500억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가락시장 중에 배역하는 사람도 많긴 많지만 중도매인이. 그렇죠. 근데 2천억까지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죠. 네. 근데 그분들은
이미 이마트 벤더를 하다가 이제 쿠팡의 벤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예를 프랑스도 그런 절차를 똑같이 가정에 거쳤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매 시장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물건을 수집할 능력도 있고 충분한 거래처도 확보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거래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한 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마트가 이제 생기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도매 시장 물량은 당연히 줄었겠죠. 그러면 생산자나 출하자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도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어떤 기존의 그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에 납품하지 못하는 분들이 편하게 출하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이분들이 납품을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나 쿠팡도 그러겠지만 이 농산물은 품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근데 가장 가운데 품위 어디가? 중품 정도를 가져가요. 대형마트의 특성은 상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의 상품이 틀리다고요. 네. 그러면 가락시장은 경매지잖아요. 네. 상장 경매를 하잖아요. 네. 좋은 물건은 비싸게 받고요. 네. 나쁜 물건 싸게 하지만 무조건 팔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이진 않지만 품목에 다 다를 수 있지만 중품 같으나 이런 것들은 대형 유통으로 가는 거고요. 네. 가락시장은 지금도 최고 좋은 품목이랑 좀 낮은 품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화점들이 구매센터를 가락시장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이랑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물건이나 뭐 쿠팡의 물건도 품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도 뭐 지금 다 맞다고 얘기했으면 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남는 물건을 가락시장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되게 최상품의 품목을 가락시장에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생산자 출하자는 이미 가락시장이랑 대형 유통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 시장이 존재하고 유통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 유통이랑 이런 산지 벤더들이 발전했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놔두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강서시장 시장 도메인 얘기하셨는데 시장 도메인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식인 거죠. 거기에는 거기하고 거래가 맞는 사람도 있는데 거꾸로 내가 물량도 작아. 그 다음에 뭐 품목도 좀 좋지 않아. 시장 도메인 사주겠습니까? 대형 유통이 사주겠으면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락시장에 출하할 수밖에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되게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놔둡니까? 놔둬야 되는 거지 그냥. 저는 이제 고향 가면 옛날에 보면은 사과 산지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이마트 납품 이러면서 이제 플랜카드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분들은. 그 농민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게 가락시장 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대형마트에 가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도 돼야 되고 품질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마트로 가면은 농민인데는 수익이 일정 정도로 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에 대한 대형마트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 표준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의 최고 문제는 등급 표준화의 이슈예요. 도매시장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도매시장에는 등급 표준화된 농산물이 좀 부족해요. 뭐 어떤 크기별로 구분하고 당도 선별도 하겠지만 출하자가 제시하는 뭐 특품, 상품, 중품은 의미가 없어요.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특상중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락시장의 가격 공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수치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경매 결과로 나눠져요. 특품은 상위 뭐 10% 가격, 뭐 중품은 뭐 25% 가격 이렇게 해서 경매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도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품 감별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좋은 상품은 높은 가격에 주는 거고 또 중품은 중품 가격에 주는 거예요. 그럼 가락시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단에서 잘 등급 표준화가 돼 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다시 대형마트에 넘어오면 대형마트에 출하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가 어떤 지정하는 상품 기준이 있어요. 거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출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규모화 돼야 되는 거죠. 아무나 출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규격화가 가능하고 네. 분류를 해야 돼 실익이 생기니까 그죠. 네. 그 시설에 투자할 수도 있고 네.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고 규격화가 가능하고 네. 규격화 되는 농산물은 네. 이제 그 대형마트에 출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규격화를 하지 않는 농산물들. 근데 일부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은
뭐 큰 RPC, 큰 APC도 있지만 작은 농가에서도 규격화를 많이 구분을 해서 보내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분들이 품목이 도매 시장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도 대형 유통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아까 산지 벤더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산지 벤더들이 가락 시장이 중도매인들이 산지 벤더가 된 경우도 있지만 뭐 일반 벤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벤더도 대단해요. 산지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지파 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산지에서 또 수집행위를 하는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아까 조그만 단위에 출하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또 납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고 벤더를 통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었잖아요. 농민들은 왜 유통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불만을 가질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은 농민은 그러면 제값 받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주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참 어렵네요. 참 유통이.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워요. 이에서 유통하시는 분이 안 나. 저는 한 발짝 벗어져 있는 제3자 같은 사람에게 나오는 건데 제가 그냥 감히 저의 직관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그 유통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산지 유통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 유통의 농업법상의 산지 유통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지 벤더 포함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가운데 산지 유통이 있다. 산지 벤더가 있다. 그분들이 유통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도매 시장에 있는 유통인보다 더 강력한 분들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쿠팡 납품하시는 분들이고 대형마트 납품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의 힘인데 효율성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유통이 문제라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생산자들이 얘기할 텐데 그럼 생산자들이 문제라 그러는 건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좋은 농산물은 누구나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이쪽 우리 소위 소비 단계를 보면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경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피 튀기는 삶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통의 경쟁력은 좋은 농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는 산지를 거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농가의 어떤 경영적인 생산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못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농업 환경이 농가들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땅도 비좁고 농사 짓기 어렵죠.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 봐서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어려운 거를 해소해 주는 거야지 되는 거죠. 유통은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놔두고. 왜냐하면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는 곳인데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장 사업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알아서 저장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생산자들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있죠. 경쟁을 키워주고.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통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민들은 유통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대체로 유통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때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오히려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근데 자꾸 유통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생산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나라 생산자들은 미국이나 어떤 농업이 발전한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농지도 작고 계절 변동도 그렇죠. 크고 기상재해도 많고 맞아요. 농가는 작고 그리고 맞아요. 또 조직화가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 조직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조직이 잘 안 되는 것도 농가가 작기 때문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공동선별 출하 비중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낮잖아요. 10% 20%도 안 될 거예요. 일본은 70%라며요. 그래도 이제 주로 5대 품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파니 뭐 고추니 뭐 이런 것들이 배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나마 산지가 잘 조직화가 돼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돼 있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한 거죠. 외국이랑 비교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어떤 제가 그냥 유통에 대한 건 놔두면 좋겠고. 왜냐면 유통 얘기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될게요. 유통이 왜 문제가 없냐면은 도매 시장이랑 대형 유통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어. 오히려 도매 시장은 지금 저는 도매 시장은 누구의 시장이냐면 소상공인의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형마트들은 자기 물류센터를 가지고 남들 효율화돼서 움직이잖아요. SCM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도 발전을 많이 했어요.
좀 소비지 얘기 좀 해주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프랑스가 먼저 보여줬는데 대형마트가 막 발전해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다가 대형마트가 꺾이고 근린형 상가가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이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뭐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대형마트 말고 또 하나 만들었죠. 네. 뭐 이마트 24, 이마트 에브리데이, 네. 아니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근린형 상권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보다는 어떤 근린 상권으로 바뀌어요. 실제 그랬어요. 네. 그렇게 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저물고 있죠. 저물고 가는데 그때 또 이커머스 나왔거든요. 이커머스가 제일 이제 성장세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지역형 슈퍼마켓들이 높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지역형 슈퍼마켓도 또 분화되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공산품이 많았는데 이제 농산품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만큼 이커머스도 또 공산품이 더 잘 팔리니까 이렇게 변화를 급변하게 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도 직접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통 채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형 유통 채널, 도매 유통 채널이 있는데, 도매는 이 소상공인들, 소위 슈퍼마켓, 식재료 하는 사람들, 좀 남아있는 재래시장들의 시장이고, 라인이 틀린 거예요. 그 라인이 틀린데 그 라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출하자는 양쪽을 결정만 하면 되는 구조니까. 그러면 지금 보더라도 이 생산자의 어떤 농산물은 유통 채널에서 굉장히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물류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쿠팡이 물류 투자해서 이렇게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본다면 유통이 문제다 해도 정부가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히려 어떤 R&D나 이런 모든 기술력을 이 생산 쪽에 더 집중해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생산자들이 뭐 저장 기술이라든가 포스트 하베스팅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조직화 방법 아니면 규모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생산 분야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런데 농민에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생산자하고 출하자는 엄연히 다른데, 어떤 집에 출하자는 유통인인 거예요. 이미 유통 단계예요. 산지 유통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 없어요. 이분들도 이미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저장 창고 지원 같은 건 철저하게 생산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출하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돈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때 유통 분야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은 도매시장 중심으로 먼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매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저는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 드는 게, 사실은 시장의 물량은 대부분 온라인하고 이미 대형마트로 이미 다 옮겨갔잖아요. 그죠? 옮겨갔는데도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 한 25%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유통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에서 얼마 안 되는 경매 가격이라는 게 농산물 전체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물량이 작아졌는데 전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시장 조작이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1985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가락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경매를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농산물이 지금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도매시장 경매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나 이런 분위기에 정가 수입 매매를 확대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아까 정가 수입 매매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저는 상장거래 제도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상장거래에서 경매하거나 정가 수입 매매 할 수 있는데, 정가 수입 매매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정가 수입 매매 실제는 법적으로는 정가 더하기 수입 매매예요. 그러니까 정가 매매가 수입 매매가 있는데, 정가 매매는 농산물을 출하자가 정가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에 팔겠다. 그리고 수익은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네고시에이션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여서 정가 매매는 어렵고 정가 수익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좀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도매시장을 개선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유통에 대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도매시장 개선할 필요 없어요. 놔두면 돼요. 왜냐면은 도매시장은 농안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경매제도가 필요 없었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 상장 거래에서 경매제를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정가 수입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경매를 하냐면은 아까 등급 표준화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등급이 표준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농산물이 어떤지 몰라. 가격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상품을 보고 가격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매 상인으로 또 그걸 소분을 다시 해가 다시
분류를 다시 하더라고 판매할 때 보니까요. 뭐 그렇긴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아까 좀 약간 깊은 얘기인데 농산물을 이제 거래 단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거래가 한 박스가 다 균일하지 않으면 다시 구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반영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속박이도 있고 막 요즘은 그러진 않은데 그럼 이 상품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으면 그거를 경매 가격을 결정해서 중도매는 다시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경매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상장 거래 제도예요. 뭐 예를 들면은 수탁 거부 못하고 이기정산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공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경매제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경매제가 없어지지 않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대로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까요? 시장 도메인 지도가 과거에 시장 도메인 제도 잘 보면 옛날에 과거에 1985년도에 그 이전의 도매상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건을 이제 산지에서 위탁받고 그 거상들이 물건을 분산하는 사람들한테 경매를 했어요. 진짜로. 네. 경매를 하라 그러지도 경매를 했다고. 물건을 네. 팔기 위해서. 비딩해서 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행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도 강서 시장 도매인데도 가끔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그거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본다면 경매 제도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놔두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겠죠. 왜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경매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가격을 많은데.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도매시장 역할은 그 많은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서 이렇게 판매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가락시장의 중도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백 명이 있죠. 몇천 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매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협상해야 되는데 중도매인들이 만약에 200명이야. 뭐 어떤 품목 50명 정도 물건을 사야 돼. 그러면 다 이거 협상해서 어떻게 판매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놔두면 이 중도매인들이 다 물건을 수집하러 다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산지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산지에 가서 그렇게 협상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산지에 가서 산지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85년도부터 지금 2025년이잖아요. 40년 동안 유통은 다 분화되고, 효율화되고, 발전해 온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네요.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 구조에 맞도록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 최적화되어 있다. 약간의 뭐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다 합리화되어 있고 이거를 더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들 수는 없다.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지만은 그 불만이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는 굉장히 작다. 유통 분야에서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분명히 유통은 더 개선될 거예요. 네. 저는 최근에 쿠팡이 가장 개선시킨 사람이라고 개선시킨 유통 채널을 봐요. 근데 쿠팡에 또 이 경쟁하기 마켓 컬트 열심히 하고 오아시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또 개선될 거예요. 자연 발생적 공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통이 다 이렇게 놔두고 그렇지만 오히려 생산 쪽은 좀 더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 괜히 정부에서 솔직히 온라인 도매시장 비판을 한번 하자면 쿠팡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해야 될 곳은 생산자들의 R&D, 그분들의 어떤 저장 기능, 상품화 기능을 뺐는데 쿠팡에 납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납품해봤죠. 네. 쿠팡에 납품하려면 팔레트에다가 바코딩을 다 해야 되고요. 네. 박스에다도 바코딩하고 내포장 바코딩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쿠팡 센터로 가서 쿠팡의 자동화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생산자가 해야 되거든요. 출하자가 해야죠. 근데 만약에 생산자가 규모가 되면 생산자가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IT 기술이고 어떤 상품화 기술이니 저는 진짜로 유통 쪽을 보지만은 생산자한테 좀 더 많은 지원과 정부 정책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죠. 어렵네요. 이게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제 결론은 역시 어렵고 유통에서 참 알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훅 들거든요. 근데 유통은 정말 효율화돼 있어요. 쿠팡한테 얘기하고 이제 롯데마트도 오카도 같은 거 도입하고 경쟁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화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야 돼요. 쿠팡이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쿠팡이 이기는 사람이 또 나타나겠죠.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야, 유통 이거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쉽게 비판하지만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개별 입장에 따라 가지고는 비판할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 효율화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유통을 비판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산물 유통에서 달라질 건 별로 없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또 유통이라는 게 워낙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을 다음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뭘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